아버지는 평범한 의사였다. 한영남. 아버지는 의사였다. 병을 봐주고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보내오는 달걀 한 알도 변변히 받을 줄 모르는 의사였다. 9살에 당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가문의 장자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했던 아버지는 할머니의 권고대로 자신이 즐기던 예술의 꿈을 접고 의학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일찍 안도현 어벼문공단에서 아끼면 악기, 노래면 노래, 배우면 배우로 활약하시던 아버지는 황봉룡 선생의 랭상모에서 지주분홍분자의 역을 훌륭히 소화해내리만치 예술에는 끼가 있으셨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광대와도 같은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던 터라 할머니는 맏아들의 소행이 정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늦잠을 자는데 정지에서 밥을 지으시던 할머니께서는 느닷없이 옥방으로 싱하니 달려 올라가시더니 다짜고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는 벌거숭이 아버지의 잔등을 짝 소리나게 때리셨다. 한 대 얻어맞고 어정쩡해 서 계시는 아버지한테 할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일개 가정의 호주로서 맨날 딴따 하나 하고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어 결심을 내리고 의학 공부에 도전하셨다. 안도현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중리인 고선생의 제자로 된 아버지는 악보와 대사를 외우던 머리로 계피, 백반, 당귀, 감초 등 중약제들을 외우고 수백 개의 혈의와 경락들을 외우며 그야말로 죽기 내기로 공부를 하셨다. 고 선생은 평생 당신의 둘째 아들과 우리 아버지까지 해서 제자 둘만 두셨다고 한다. 그 뒤 누나가 갓 태어났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나보다 3살 이상인 누나는 태어난 후 꼬박 100날 동안 새벽이면 울었다. 공부를 하는데 애가 울어대니 어머니는 우는 누나를 들쳐웃고 텅 빈 거리를 파장이셨다. 후에 장춘중의학원까지 나오시고 현병원에 취직을 하면서 아버지는 할머니의 소원대로 반듯한 직업인 의사가 되셨다. 아버지는 때론 우리 삼남매를 보고 공부가 뭐 그리 어려우냐며 이죽거리시기도 하셨다.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하악하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병원에 갔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병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찰실에서도 손을 호호 풀어야 할 정도였다. 흰 가운을 입은 아버지는 책을 보시면서도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질러 넣은 채 책장이 되넘어오지 못하도록 잉크병으로 눌러놓고 있었다. 그 모양이 약간 우습게 보였던 나는 어망결에 한마디 했다. 아버지도 참 게으르십니다. 두 손은 뒀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그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너 혹시 밖에서 오줌을 눌 때 차가운 손으로 배를 만져본 적 있니? 예? 예. 근데 왜 하필 배를 만져야 합니까? 오줌을 누면서? 나는 별 이상한 걸 다 묻는다는 투로 투덜거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갑자기 정색해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의사란다.
의사들은 언제든 환자를 볼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이런 추운 겨울에 차가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이랑 배랑 만지면, 그리고 그 환자가 혹시 감기에라도 걸려 오슬오슬 추워하는 환자라면 그때 그 환자의 기분이 어떻겠니?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습관되어서 집에서도 호주머니에 손을 잘 넣으시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버지가 거룩해까지 보였다. 그런 아버지한테 고가운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가 고중을 다닐 때였다. 아버지는 당연히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 의사직을 물려받을 걸 바랬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겨도 아버지는 나를 이과반에 편입시키고 말았다. 초중 시절에 역학, 전기학, 열학 등이 들어있는 물리와 각종 원소들이 소개되는 화학은 그나마 재미있었지만 고중부터는 벤조린이 하는 따위가 하나도 재미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문과반에 가겠노라고 방학만 되면 버티기로 아버지와의 싸움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자식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어찌 환자를 치료하는가고 날카로운 말조차 서슴지 않았던 나였다. 3학년에 진급하여 개학 첫날 등교하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알고 보니 방앗간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과 벌써 수차 통화를 하셨고 그래서 나의 소원대로 문과반 편입에 동의하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유명한 기자라도 될 줄 아셨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당연하게도 나는 대학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어야 했고 그것이 마치 아버지의 잘못인 양 다시 한 학기 더 복수과를 다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으로 복수를 했다. 그리고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중학교 대과교원으로 들어갔다. 그때 내가 몸담고 있던 중학교는 우편 배달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는 잡지사나 신문사에 투고할 때면 나의 주소를 집 주소로 접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다. 활달한 필체의 편지는 춥지 않느냐, 타양에서 제대로 챙겨 먹느냐 등 문안에 이어 내가 쓴 시가 발표되면서 원고료가 나왔는데 그 원고료로 전기골로를 샀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전기골로로 장을 끓여 먹으니 그렇게 좋다면서 술 한잔하고 쓰는 편지라는 말까지 하셨다. 참, 원고료라 해봤자 10원일 깨고 10원짜리 전기골로가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시를 잘 써서 시인이 되면 아버지를 두부를 넣고 끓인 장국만으로도 눈이 하늘자로 되어 웃으시던 아버지를 호강 좀 시켜드리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이라는 병만은 너무도 때이르게 내 곁에서 아버지를 데려갔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거의 30년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나는 그 많은 어줍잖은 시들을 쓰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시는 단 한 수밖에 쓰지 못했다. 그것은 아버지만 떠올리면 청진기를 목에 건 채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은 다 평범하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한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혼신을 깡그리 바치는 것이다.